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늙지 않는 최고의 식사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덜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다른 의견들도 보입니다.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이 점을 강조합니다. 책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육류 섭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중요할 뿐 아니라 반드시 육류를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자가 의사로서 그 지식과 자신의 건강 유지 경험을 토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간략히 필자의 건강법을 살펴보자면 일단 일주일에 2번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합니다.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스테이크를 먹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에 있는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지방 또한 세포막 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테이크를 먹는 것은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레어나 미디엄 정도로 검연이 타지 않을 정도로 구워서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충분히 함께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기가 몸에 이로운 만큼 몸에 해로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식이섬유가 해소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스테이크를 충분히 먹으라는 의견이라 식사를 많이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역시 필자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필자는 명확히 노년의 식사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하여 많은 분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후지타 고이치로, 일본 최고의 면역학 의사이자 도쿄의대 치과대학 명예교수이다. 82세 현역 의사로서 연구와 집필, 강연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저자는 일주일에 2번 고기를 챙겨 먹으며 건강을 관리한다. 소박한 식사로 정말 장수할 수 있을까? 보통 밥과 국, 나물 한 가지 정도의 식사를 소박한 식사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먹고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 소박한 식사의 반대말을 떠올려보자. 과식이라는 말이 떠오를 것이다. 과식이 몸에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고기를 비롯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하면 몸의 저항력이 단번에 떨어져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건강을 위해서 고기 섭취를 자제하면 고목나무처럼 야이다가 결국에는 거동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건강관리였는지 의문이 든다. 50세까지는 고기를 적당히 즐기는 정도로 먹어야 한다. 젊었을 때 대사증후군에 걸리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생명이 단축된다. 하지만 50세가 넘었다면 적극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한다. 몸이 고기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50세가 넘은 몸에는 대사증후군 진단이 무의미하다. 이때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인간의 몸은 50세를 기점으로 아이를 만들기 위한 몸에서 장수하기 위한 몸으로 바뀌어간다. 이는 생식 능력의 쇠퇴와 더불어 수명이 다하는 야생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이 시기가 되면 당연히 피로라는 영양소도 달라진다.
주식인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은 몸에 거추장스러운 영양분이 된다. 반면에 고기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 50세 무렵이면 성호르몬의 분비량은 대폭 줄어든다. 생식 능력을 상실하면 성호르몬도 급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성호르몬이 감소하면 장수할 수 없고 노화의 속도도 빨라진다. 그래서 외부에서 성호르몬의 재료를 대량으로 넣어줘야 한다. 그 재료가 바로 고기가 가진 콜레스테롤이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50세가 넘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이다. 인간의 몸은 약 37개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는 늘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고 바뀌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즉, 건전한 세포가 장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건전한 세포를 만들려면 세포를 하나하나 감싸는 막이 튼튼해야 한다. 이 세포막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고기와 달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다. 모든 세포막은 콜레스테롤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새롭고 튼튼한 세포를 만들지 못한다. 세포막이 약해지면 몸에는 몇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노화이다. 채식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보기에도 커다란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르고 피부에 윤기가 없으며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사람의 젊음은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의 탄력이 없어지고 피부나 머리카락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다. 노화라는 단 한 가지 현상만 봐도 콜레스테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LDL 콜레스테롤은 운반차로서 간에서 간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각각의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서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의 수집차라고 할 수 있다. 몸에서 쓰이지 않고 남은 콜레스테롤이나 오래된 콜레스테롤을 모아서 간으로 다시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 수집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재활용돼서 신선한 콜레스테롤로 되살아나고 다시 LDL 콜레스테롤이 돼서 신체 각 부분으로 운반한다. 즉,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콜레스테롤의 차이는 다른 역할에서 오는 것 뿐이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고 나쁘다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도 몸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남아돌지 않게 하려면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수집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늘리면 된다. HDL 콜레스테롤의 양을 늘리려면 레시틴이라는 재료를 풍부하게 준비하면 된다. 레시틴은 달걀 노른자에 많고 대두에도 함유되어 있다. 작은 생선, 장어 등에도 들어있다. 이런 식품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면 HDL 콜레스테롤의 양을 늘릴 수가 있다. 정부에서 콜레스테롤의 기준을 살짝만 낮춰도 지질 이상증이라는 병명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환자 수가 많아지면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제약업체는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된다. 만약 약을 먹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나마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복용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스타틴인데 미국 정부에서 진행한 대규모 통계 조사에서는 스타틴의 효과에 대해서 기대할 만큼 확실한 효능을 확인하지 못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미미한 효과와는 모순되게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기능을 저해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양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
부작용의 초기 증상은 근육의 통증으로 나타나는데 증상이 심각해지면 걷는 것이 힘들어진다. 또한 영국의 의약품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스타틴의 부작용은 간의 기능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기억상실, 성기능장애, 간질성 폐렴, 발암, 다발성 신경염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용할 만한 약은 아니다. 50세부터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매일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다. 무슨 일이든 적당량이 있다. 그렇다면 50세가 넘는 사람이 고기를 얼마나 섭취해야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될까? 나는 일주일에 2번 스테이크를 먹자고 권한다. 신형 영양실조는 살이 찐 사람도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평소에 과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신형 영양실조가 발생한다. 신형 영양실조는 생명을 단축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중요한 영양소는 혈청 중에 포함되는 단백질의 일종인 혈청 알부민이다. 혈청 알부민은 어떻게 인간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혈청 알부민은 혈액 중의 수분량을 보존 유지하고 침투압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이를 통해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것이다. 혈청 알부민 덕분에 우리 몸은 정상적이고 그리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그러니 혈청 알부민이 줄어들면 몸에는 다음과 같은 이상이 발생한다. 혈관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서 뇌 출혈을 일으키기가 쉽다. 적혈구의 재료가 부족하면 빈혈에 걸린다. 면역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질병에 쉽게 걸린다. 근육을 만들지 못하면 걷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해야만 한다. 이처럼 혈청 알부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다. 우리 몸에서 혈청 알부민 수치가 감소하면 절대 안 된다. 혈청 알부민의 수치는 식사 중의 단백질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혈청 알부민을 늘리면서 체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2번은 스테이크를 먹는 것이 좋다. 인체에는 활성산소로 인해 몸이 상처를 입어도 이를 수복하는 굉장한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체내의 활성산소 발생량이 너무 많으면 염증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혈관 내에서는 항상 수복 작업이 이루어질 테고 LDL 콜레스테롤이 환부에 축적된다. 동시에 혈관은 굳어져서 탄력성을 잃고 염증 부분은 부스럼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 부스럼을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동맥경화의 모습이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은 플라크가 원인이다. 플라크가 혈관벽에서 떨어져 혈전이 되고 심장으로 흘러가면 심근경색, 뇌의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된다. 또한 뇌출혈은 뇌의 혈관이 취약해지면서 찢어지면서 발생한다. 이처럼 동맥경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주의해야 될 것은 고기나 달걀이 아니라 활성산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맥경화의 전범인 활성산소의 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실체를 알기 쉬운 고기나 달걀의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고기는 좋지 않다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것을 비필수 아미노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른다. 필수 아미노산은 식사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고
이것을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고기는 아미노산의 구성이 인체에 가장 가까운 단백질이다. 즉, 고기야말로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인 것이다. 또한 세포막의 재료인 콜레스테롤과 DNA의 재료인 단백질을 한 번에 공급해주는 건강식품이기도 하다. 암에 걸리면 식이요법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 이때 많은 분들이 육식을 끊는 요법을 시작한다. 하지만 애당초 암의 영양분이 되는 단백질은 혈액 중에 존재하며 식사로 섭취하는 단백질을 직접 빨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말하자면 인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로 섭취하는 단백질을 줄인다고 해서 암을 키우는 단백질 공급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몸은 눈에 띄게 야여워질 수밖에 없다.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암과 싸울 체력마저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려면 오히려 좋은 고기를 맛있게 먹어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세포도 유전자도 튼튼해진다. 애플의 창업자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채식주의자였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채식주의를 고수했는데 48살에 췌장암에 걸렸고 5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IT 업계를 견인한 그의 죽음은 전 세계인이 슬퍼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경우 한 가지 사례지만 채식주의자 중에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드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영양이 부족해서이다. 특히 50세가 넘어서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혈청 알부민이 줄어들어 신형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을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100세가 넘어서도 빛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은 고기를 즐겨 먹는다. 100세 장수자들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어보면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도 왠지 고기는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의견에 동조해서 고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젊을 때는 해당 엔진이 잘 움직인다. 순발력이 뛰어난 엔진이어서 젊은 사람의 기만한 움직임이나 격렬한 운동을 지지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 젊고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당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체내에서 잘 소화할 수가 있다. 하지만 50세 이후 갱년기에 접어들면서도 당질이 많은 식사를 계속하면 문제가 생긴다. 갱년기가 되면 체세포가 쇠약해지거나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대사의 힘이 조금씩 떨어진다. 해당 엔진이 활발한 젊은 시절에는 혈중의 당을 재빨리 에너지로 바꿨지만 나이가 들면 당을 잘 소비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활동량이 많았던 젊은 시절과 똑같은 양의 당질을 포함된 식사를 하면 소비하지 못한 당 때문에 혈당치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에 걸리고 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축적되면서 살이 찐다. 나아가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서 당화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세포 내에서 여러가지 반응으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이런 체내의 당화와 산화 스트레스로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암, 알츠하이머 등 많은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50세부터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지구가 따뜻하고 산소가 많은 환경이 된 후에 생긴 기관이다. 따라서 몸을 고체온, 고산소, 저당질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고 결국 약을 멀리하고 건강한 몸으로 젊게 사는 비법이 된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을 움직일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당질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몸도 부담이 줄어드는 고마운 일이다. 쓸데없는 당질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성한다. 고기 등의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과 허리 둘레에 붙은 군살을 잘 연소시켜 에너지로 변환한다. 따라서 당질을 제한한 식생활을 하면 몸에 붙은 불필요한 지방이 줄어들어 체중이 빠진다. 스테이크 등의 고지방식을 먹어도 군살이 생기지 않는다. 일주일에 2번씩 스테이크를 먹더라도 비만이었던 사람이 날씬해진다. 그러면서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이 가동한다. 시르투인은 비만인 몸에서는 잠들어 있지만 적정 체중인 몸에서는 깨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비만인 사람이 나이보다 늙어 보이고 날씬한 사람이 젊어 보이는 것은 단지 체형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르투인이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의 차이도 있다. 50세 이후의 당질 섭취법은 희게 정제된 곡류와 설탕, 과자류 등을 자제하는 것이다. 채소류에 들어있는 당질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의 당질은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더, 식사는 즐겁게 하는 것이 장수식의 최대 비결이다. 지금까지 하루에 3번 흰 쌀밥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밥을 끊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다. 나 역시 예전에는 밥, 빵, 면류, 단 음식을 아주 좋아했다. 좋아하는 것을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그저 참기만 하려니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래서 나만의 즐거움을 남겨두었는데 점심에만 오곡미를 작은 공기에 담아서 한 그릇 먹었다. 오곡미는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도 풍부해서 활성산소의 해를 크게 줄일 수가 있다. 주식을 먹고 싶을 때는 통곡물을 골라서 먹으면 된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심플하다. 그 핵심은 성호르몬이다. 성호르몬은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을 만드는 호르몬이다. 생식기가 발달한 시기에는 사람도 생물의 일종으로서 성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된다. 그런데 생식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건강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호르몬이 꼭 필요하다. 몸과 마음의 건강과 즐겁다, 좋다라고 느끼는 진취적인 의욕은 성호르몬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것이 고기와 달걀 등의 콜레스테롤이다.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성 호르몬은 생식기 이외에도 근육에서도 만들어진다. 남성은 근육량을 늘리면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할 수가 있다. 근육을 만들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인 고기가 제격이다. 단백질은 혈액이나 근육 등을 만드는 몸의 주요 성분이며 체중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뿐 아니라 세포의 주 재료이기도 하다. 게다가 세포의 핵에 들어있는 유전자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가지 중요한 영양소인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인 고기를 먹어야 한다. 한편 여성이 여성 호르몬의 양을 늘리려면 고기 외에도 대두 제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효과적이다. 여성 호르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성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난포 호르몬이다. 난포 호르몬은 폐경으로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 급격히 분비량이 줄어든다. 이 호르몬 균형의 이상으로 인해 여성의 갱년기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대두 제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다.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비슷하여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일부 대신해준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분비량의 감소는 이소플라본을 섭취해서
보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평소에 대두 제품을 잘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적정 섭취량은 두유라면 200ml짜리 2개 정도의 양이다. 일주일에 2번은 사흘에 1번 꼴이다. 사흘에 1번 정도 먹는 스테이크는 장내 균형을 어지럽히지 않고 장에 나쁜 균이 우세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최적의 간격이다. 그리고 스테이크는 반드시 식이섬유가 함유된 다량의 채소와 함께 먹는다. 식이섬유는 좋은 균이 아주 좋아하는 것인데 나쁜 균도 좋아한다. 나쁜 균이 고지방식을 먹으면 몸에 나쁜 짓을 하지만 식이섬유를 먹으면 착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의 체질이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지듯 나쁜 균의 성질도 먹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나쁜 균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비정상적으로 번식하지 않고 독소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게다가 숙주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준다. 장에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대장균 등의 나쁜 균이다. 또한 대장균은 식이섬유를 먹잇감으로 삼아 비타민유를 합성한다. 비타민유는 숙주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즉, 일주일에 2번의 스테이크를 먹어도 식이섬유를 함께 잘 섭취하면 나쁜 균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장에 나쁘지도 않다. 최근에는 당화라는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화란 당질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체내의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몸의 노화를 앞당기고 병을 초래하는 원인 물질이라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이것이 몸에 해를 입히는 것은 단백질에 설탕을 바른 것처럼 끈적거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혈관이나 조직에 들러붙어 몸 안에 쌓이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경색, 골다공증, 백내장, 암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 또한 피부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난다. 게다가 장이 당화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장내 균형이 깨지고 장도 노화가 진행된다. 최종 당화 산물은 혈당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단백질이 들어오면 발생되기 쉬우므로 혈당치가 급히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희게 정제된 곡류를 먹을 때마다 몸 안에서는 최종 당화 산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50세가 넘는 사람은 노화와 병을 막기 위해 주식이나 과자 등 당질이 많이 든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밥이나 빵은 자제해야 한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 밥이나 빵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혈당치가 급상승한 상황에 고기에 단백질을 넣는 것은 최악의 조합이다. 50세가 넘어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주식을 빼야 한다. 타액에 들어있는 효소는 활성산소를 무독화시키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가 입안에 가득해지면서 음식과 함께 장으로 간다. 장에 화학물질이 도달해도 활성산소를 무독화시킬 수 있다면 건강을 해칠 염려도 줄어든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를 많이 나오게 하려면 한 번에 1초, 총 30번, 즉 한 입을 먹으면 30초 동안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해보자. 저자는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장기간 의료조사를 하면서 열사병을 예방하고자 스포츠 음료를 매일 마셨다. 그로 인해 혈당이 많이 높아졌고 인슐린 요법으로 한동안 개선되었다가 몇 년 전에 다시 악화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혈당치는 450 정도로 정상 수치의 2배가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후지타 선생은 자신의 몸을 직접 연구하며 자신에게는 밥이나 빵, 면 등의 당질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당질 섭취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혈당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중성지방까지 개선됐다. 후지타 선생은 지금도 주식은 가급적 적게 먹으며 정제된 곡류는 기본적으로 먹지 않는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메뉴에는 채소가 가득하다. 병을 예방하려면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채소류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곡물, 콩, 해초 등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세균이 늘어납니다. 이 장내 세균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다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곡류도 정제되지 않는 것은 장내 세균을 늘려주니까 잡곡밥이나 현미를 조금씩 먹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앞서서 리뷰해드린 맥두걸 박사님의 책과는 좀 의미가 다른 그런 책이었습니다. 전에 설명해드린 책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전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50세가 넘은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한 채식을 하려면 챙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는 그런 요법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아의 종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여기는 노화가 질병이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또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면서 노년까지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책은 노화는 삶의 불가피한 일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누구나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수 지역의 공통된 식단은 육류, 유제품, 설탕 등을 덜 먹고 채소, 콩, 통곡물을 더 많이 먹는 식단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식단이야말로 무언가를 시작하기 좋은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자는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게 먹어라라고 말합니다. 단식은 분명히 우리 건강과 장수에 좋습니다. 또 저자는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인 단식도 추천합니다. 열량 제한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십 가지 방법 가운데 주기적인 단식은 계속 굶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중 일부만 허기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화의 종말입니다. 부제는 하버드 의대 수명 혁명 프로젝트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A. 싱클레어,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이자 노화와 장수 분야 세계의 최고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바로 이 놀랍고 충격적인 발견에 이르기까지 25년간의 여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노화 현상을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1980년대 이래로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열량 제한 연구를 해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붉은 털 원숭이의 최대 수명은 40년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열량 제한 식단을 지키며 그렇게 산 20마리 중에서 6마리가 그 나이에 다다랐다. 사람으로 치면 약 120세에 해당한다. 그 나이에 다다르기 위해 열량 제한 식단을 굳이 평생 유지할 필요조차 없었다. 중년 때부터 열량을 30% 줄인 식사를 하기 시작한 원숭이 중에서도 그 나이에 도달한 개체들이 나왔다. 사람으로 치면 60에서 65세인 19개월 된 생쥐 역시 열량 제한을 시작하면 수명이 늘어나는데 더 일찍 시작할수록 수명이 더 늘어난다. 이런 동물 연구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량 제한 장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지만 아마 일찍 시작할수록 더 나을 것임을 시사한다. 분자 수준에서 보자면 쇠퇴 추세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40세 이전의 말이다.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량 제한 식단은 마른 이들에게는 힘들다. 집에 냉장고나 직장의 간식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우리 분야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설령 열량 제한으로 당신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끼게 해줄 것은 확실하다. 현재 주기적인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서 엄청난 건강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아주 잠깐씩만 절식을 할 때도 그렇다. 100세 이상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먹느냐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무엇을 먹는지에 상관없이 단식 상태에 놓이게 하는 그런 유전 변이체를 가지고 있다. 100세까지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담할 수 있겠지만 평생 100% 건강한 결정을 내려야만 100세에 다다르는 것은 아니다. 바질라이 연구진이 95세 이상인 아시케나이지 유대인 약 500명을 조사했더니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삼가라고 해온 바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튀김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늘 앉아서 생활하고 과음을 하는 행동 말이다. 바질라이는 평생 해오던 습관인 흡연을 끊으라고 의사들이 오랫동안 강력하게 권했지만 요지부동이던 장수 중 한 명에게 왜 안 끊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그녀는 비꼬는 양 웃었다. 나한테 담배 때문에 죽을 거라고 말한 의사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은 지금 다 죽고 없어요. 즉, 그저 유전적인 제비뽑기를 잘했을 뿐인 이들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먹느냐이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같은 블루존을 보면 단식 행동과 장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죽는 법을 잊은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주민 중 3분의 1이 90세가 넘는다. 고령자들이 거의 다 그리스 정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한 해 중 절반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금식하라고 말하는 종교 일정표를 철저히 따른다. 금식일 중에는 고기, 유제품, 달걀, 때로는 포도주나 올리브유까지 금지하는 날이 많다. 일부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많은 그리스인은 성체 성사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철저히 금식을 한다. 장수자들 중 상당수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생활을 해왔다. 그들은 대개 정오 무렵에야 소량의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에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식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루 중 대개 16시간 이상을 먹지 않고 지낸다.
현재 한 가지 인기 있는 방법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주일에 이틀은 열량을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이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이틀은 식사를 아예 거를 수도 있다. 나도 열량 제한을 시도하곤 한다. 그런데 할 수가 없다. 배가 고프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음식은 너무나 기분 좋게 만든다. 최근에 주기적인 단식,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거르는 방식, 이런 방식을 하곤 하지만 되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바쁘다 보니 때를 놓쳤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먹느냐로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 역시 중요하다. 육식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이다. 아미노산은 인체 내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이다. 아미노산, 특히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것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없다. 육류에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며 또 에너지를 수월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높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다. 붉은 가공육이 특히 나쁘다. 핫도그, 소세지, 햄, 베이컨은 너무나 맛있지만 불명예스럽게도 발암성을 띈다. 그렇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수렵 체렵인의 식단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에다가 붉은 고기 생선을 약간 곁들인 형태이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훨씬 더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였다. 필수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의 농도가 낮은 식단을 먹었을 때 몸의 방어 체계가 좋아지고 수술할 때 저산소증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명을 20%나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임을 알아냈다. 우리는 메치오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몸에 집어넣는 메치오닌 양을 제한하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다. 메치오닌은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에 많은 반면 식물성 단백질에는 전반적으로 적게 들어있다.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은 공급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만족감을 주기에는 부족할 만큼 들어있다. 우리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우리 대다수는 분명히 이것들을 덜 섭취하고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여기는 닭고기, 생선, 달걀의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식품들이 신체적 스트레스나 부상에서 회복하는데 쓰이지 않는 상황일 때 더욱 좋다. 다음으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운동 습관이 저마다 다른 성인 수천 명의 혈구에 있는 텔로미어를 조사했더니 한 가지 놀라운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운동을 더 많이, 적어도 일주일에 5일에 30분씩 달리기를 하는 것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운동을 한 사람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거의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텔로미어를 지녔다고 한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왜 텔로미어의 마모가 느려지는 것일까? 정의상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다. 운동은 NAD의 농도를 증가시키며 NAD 농도 증가는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고 생존 회로가 활성화되면 에너지 생산량과 근력이 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못의 혈관이 더 성장한다. 모두 열량 섭취에 상관없이 운동을 통해 새 혈관을 생성하고 심장과 폐를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을 더 튼튼하게 하고 텔로미어를 늘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된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은 달리기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얻는 건강 혜택은 놀라울 만치 비슷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적절한 강도로 약 10분만 뛰면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났다. 그러나 한가로이 걷는 것과 경쾌하게 달리는 것은 다르다. 수명 유전자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려면 강도가 중요하다. 건강을 개선하려는 유전자들을 가장 많이 참여시키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다. 이러한 운동은 강한 운동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섞어서 반복하는 방식의 운동입니다. 심장 박동수와 호흡률을 상당히 높이는 운동이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효과는 더 좋았다.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라. 빠르고 깊이 호흡하면서 최대 심박 박동수의 70에서 85%로 뛰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하고 숨을 고르지 않고서는 몇 마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이것이 저산소증 반응이며 영구히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몸의 노화 방어 체계를 활성화할 만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모든 장수 유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다 밝혀지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운동할 때 활성을 띠는 장수 유전자들 중 상당수가 텔로미어의 연장,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새 못의 혈관의 형성, 산소를 태워서 화학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강화 같은 운동의 건강 혜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은 그 유전자들을 켬으로써 세포 수준에서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든다. 갈색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조직은 아직까지는 유아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이 조직이 성체에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양이 줄어들긴 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과 섞이며 몸 전체에 불균일하게 퍼져 있다. 사람마다 남아있는 부위가 다른데 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등에 있는 사람도 있다.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유달리 장수하는 에임스 외소 생쥐는 몸에 갈색 지방이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갈색 지방이 풍부한 이 생쥐를 하루에 3시간씩 추위에 떨게 하자 미토콘드리아의 서투인 물질인 SIRT3가 훨씬 더 많아지고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적당한 추위에서는 서투인을 활성화하고 이 서투인은 등과 어깨에 있는 몸을 보호하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다.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좀 춥게 지냄으로써 갈색 지방에 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할 수 있다. 보스턴 같은 도시에서 겨울날에 티셔츠 차림으로 활기차게 걷는 것이다. 특히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면 갈색 지방 조직이 급격히 늘어나는 듯하다. 잘 때 창문을 열어두거나 얇은 이불만 덮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추위를 이용하려는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저온요법, 섭씨 영하 110도까지 냉각된 방에 몇 분 동안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유형의 스트레스를 몸에 가하는 방법으로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추위에 노출하는 쪽을 택한다면 적당히 노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식과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 너머로는 가지 않는 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저체온증은 건강에 좋지 않다. 동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름, 딱딱거리는 이, 떨리는 팔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 우리 유전자는 안락하기 그지없는 삶에 맞게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따금씩 호르메시스를 유도하는 약한 스트레스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생물학적 역경에 대처하는 것과 압도적인 유전적 손상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2018년 헬싱키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사우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 기능, 활력, 사회활동,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상당히 더 낫다라고 한다. 비록 연구진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는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우나를 하러 가지 않는 사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말이다. 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핀란드 동부에서 2,300명이 넘는 중년 남성들을 25년 넘게 조사한 연구다. 사우나를 자주 하는 이들, 즉 일주일에 7번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뜨끈한 목욕을 하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치명적인 심근경색, 그리고 전반적인 사망률이 절반에 불과했다. 이스타 섬에서 발견한 장수약 라파마이신. 1960년대 중반에 한물의 과학자들이 이스타 섬으로 갔다. 모아이 석상의 기원을 찾으려는 고고 학자들이 아니라 토착 미생물을 찾으려는 생물학자들이었다. 이 섬의 유명한 석상 중 하나가 박힌 흙에서 그들은 새로운 방선균을 발견했다. 이 방선균이 항균 화합물을 분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겔은 이 화합물에 라파마이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머지않아 연구자들은 이 화합물이 면역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1960년대에 이미 연구자들은 장기 이식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환자의 몸이 이식받은 장기를 거부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라파마이신이 장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그랬다. 실제로 라파마이신 덕분에 장기 이식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파마이신의 효과를 이해하려는 초기 연구 중에는 효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다. 정상 효모 세포 2,000마리를 배양하면 6주 뒤에 살아있는 것은 몇 마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효모들에게 라파마이신을 먹이면 6주 뒤까지 약 절반이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 약물은 NAD 생산을 자극함으로써 모세포가 만드는 딸세포의 수를 늘린다. 초파리에게 라파마이신을 먹이면 수명이 약 5% 늘어난다. 그리고 몇 달 이내로 정상 수명이 다할 생쥐에게 소량의 라파마이신을 투여하자 암수에 따라 수명이 9에서 14% 늘었다. 하지만 라파마이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더 오래 사는 동물은 더 짧은 삶을 사는 동물보다 이 물질의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물질은 고용량으로 장시간 복용하면 콩팥의 독성을 일으킨다는 것이 드러났다. 소량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생쥐의 수명이 늘었으며 사람에게는 독감 백신 접종을 한 노인들의 면역 반응을 대폭 향상시켰다. 다음은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톨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스베라톨은 적포도주에 들어있으며 마른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드는 천연 분자이다. 레스베라톨을 먹인 효모가 그렇지 않은 효모보다 좀 더 작고 좀 더 느리게 성장했으며 평균 34의 분열을 한 뒤에 죽었다.
마치 열량 제한을 한 듯 했다. 사람으로 치면 무려 50년이나 수명이 늘어난 것과 같았다. 이 발견은 허기 없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열량 제한 모방 분자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적 포도주에 들어있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나는 포도 같은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레스베라톨이 더 많이 생산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또 우리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른 많은 분자들과 그 화학적 유도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에서 대량 생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포도에서 레스베라톨을,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을, 그리고 녹차에서 카테친, 그리고 과일에서 케르세틴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것이 이종 호르메시스의 증거라고 본다.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이 자신의 세포에게 숨지기고 생존하라고 말하는 화학물질을 우리가 같은 용도로 이용한다는 개념이다. 식물 역시 생존 회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산하는 이런 화학물질을 감지해 몸에 숨죽이라고 경고하는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삼는 쪽으로 인간이 진화됐다고 본다. 이 생각이 옳다면 자연에서 새로운 약물을 찾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생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 스트레스를 받는 곰팡이, 우리 창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미생물군 등 말이다. 이 이론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은 인간이 그것을 감지해 자신의 생존 회로를 투입시키도록 경보를 발령하는 이종 호르메시스의 분자들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가장 색깔이 선명한 것을 고르자. 이종 호르메시스의 분자는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을 띠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혜택이 하나 더 있다. 그런 것들은 대개 더 맛있다. 노화세포는 적게 있어도 몸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분열을 멈추긴 했지만 노화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계속 분비한다. 이 단백질은 염증을 일으키는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를 끌어들여서 조직을 공격하게 만든다. 만성염증은 몸의 건강을 악화시킨다. 다발경화증, 염증성 창자병, 건선을 앓는 사람들에게서 한번 물어보라. 이 질병들은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또 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를 악화시킨다. 염증이 노화 관련 질환의 진행에 너무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과학자들은 그 과정을 아예 염증성 노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이토카인은 염증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세포들까지 좀비로 만든다. 마치 세포 수준에서 종말론적인 세상이 펼쳐지는 듯하다. 그런 세상이 펼쳐질 때 주변 세포가 종양으로 변해서 퍼지도록 자극하기까지 한다. 세포의 노화는 우리가 원시적인 생존 회로를 물려받은 결과이다. 이 회로는 DNA가 끊겼음을 알아차렸을 때 세포 분열과 번식을 멈추도록 진화했다. 늙은 효모 세포에게서처럼 DNA 끊김이 자주 일어나거나 생존 회로가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사람의 세포는 분열을 멈출 것이고 공황 상태에 빠진 채 손상을 수선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후속 유전체가 더 엉키고 사이토카인을 계속 분비한다. 이것이 바로 세포 노화의 최종 단계이다. 그리고 멋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윌리엄스는 노화가 우리가 30에서 40대가 되었을 때 암을 막기 위해 진화한 꽤 영리한 책략이라고 주장한다. 아무튼 노화세포는 분열하지 않으며 그 말은 돌연변이를 지닌 세포가 불어나서
종양을 형성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노화가 암을 막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면 다른 많은 노화 관련 증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에는 인접한 조직의 암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전보다 더 오래 산다. 그리고 진화는 아직 그 증가한 수명에 맞추어 적응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리는 노화세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화세포는 방사성 폐기물이나 다름없다. 젊은 생쥐의 피부 밑에 이 세포들을 조금만 주사하면 머지않아 염증이 온몸으로 펴지면서 생쥐의 몸 전체에 조기 노화의 징후를 일으키는 좀비 세포가 가득해질 것이다. 노화세포 제거제. 제품명은 세놀리틱이라고 합니다. 이 약물은 이 전선에서 노화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좀비 살해자가 될 것이다. 이 작은 분자 약물은 본래 일어났어야 할 사망 프로그램을 유도함으로써 노화 세포를 꼭 찍어서 죽이도록 고안되어 있다. 실험에 따르면 단 2가지 노화세포 제거제 분자만으로 생쥐의 노화세포를 제거해 수명을 36%까지 늘렸다. 사람을 대상으로 노화세포 제거제를 투여하는 첫 번째 임상 실험은 2018년에 시작되었다. 노화세포가 쌓을 수 있는 질환인 뼈 관절염과 녹내장을 치료하는 용도였다. 면역계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면 당연히 노화세포에도 그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받듯이 아마 수십 년 뒤에는 중년이 되었을 때 노화 예방을 접종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저 노화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노화를 늦추는 차원이 아니라 노화를 막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다. 1980년대 천연두가 박멸되었을 때 전 세계는 당당하게 축배를 들었다. 마찬가지로 말라리아가 박멸될 때 나는 앞으로 수십 년 사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는 다시금 환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세계에서 HIV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둬라 라고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질병이라고 여긴 것들이다. 노화 역시 전혀 다르지 않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난자가 수정되면 후속 유전적 정보, 즉 생물학적 무선 신호, 이것이 발신된다. 이 신호는 분열하는 세포들 사이를 계속 오간다.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면 난자는 건강한 아기로 발달하며 이어서 건강한 청소년이 된다. 그러나 세포 분열이 지속되고 생존 회로가 DNA 손상에 과잉 반응함에 따라 신호의 잡음이 갈수록 많아진다. 이윽고 수신자인 우리 몸은 80세가 되면 원래 정보 중 많은 양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올챙이나 늙은 포유동물의 복제가 가능함을 안다. 따라서 설령 노년에 많은 후속 유전 정보가 사라진다 해도, 즉 후속 유전적 잡음에 흐릿해진다고 해도 세포의 시계를 재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정보는 틀림없이 남아있다. 생체 초기에 새겨진 이 근본적인 정보는 몸에 다시 젊어지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 원본 자료의 백업에 해당한다. 우리는 재프로그래밍 인자들을 집어넣어서 생쥐의 후속 유전체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우 진척이 빨라지고 있다. 발견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나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밤잠을 제대로 자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다. 1990년대에 유전자를 사람에게 집어넣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를 놓고 우려하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유전자 요법 치료제는 급속히 증가해왔고 현재 수백 건의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실명을 일으키는 RPE65 유전자 돌연변이를 지닌 환자는 현재 제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담은 안전한 바이러스를 망막에 감염시키는 간단한 주사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완치될 수 있다. 이 요법이 몸 전체에 쓰일 만큼 안전해진다면 우리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생지 연구 결과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당신은 단지 젊어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다시 젊어질 것이며 그 뒤로 수십 년을 중년에 특유의 아프고 쑤시는 증상 없이 암과 심장병에 걸릴 걱정을 하지 않은 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낸 뒤 흰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면 또다시 약물 처방을 받아서 회춘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개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DNA 검사를 받는 일이 양치질만큼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사가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윽고 아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곧 도래할 이 유전체의 시대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1997년 영화 가타카가 예측한 세계를 그 세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이다. 현재 인간의 번식을 돕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 불리한 조건을 제거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만 쓰이는 사회이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는 안전 문제나 세계적인 반발이 없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유전자 편집이 받아들여지고 그에 따른 개인의 능력 향상을 보게 될 것이다. 부모가 될 이들에게 자녀의 질병 취약성을 줄이고 신체 형질을 고르고 더 나아가 지적 능력과 운동 능력을 선택할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수명 100년은 현재 살고 있는 대다수가 온당하게 기대할 만한 수명이다. 120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재적인 수명, 많은 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수명이다. 개발 중인 기술이 결실을 맺는다면 건강하게 그 나이에 도달할 것이다. 세포를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군가는 15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인 상한 같은 것은 전혀 없으며 우리가 특정한 나이에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법칙 같은 것 역시 없다. 이러한 변화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출생률 하락으로 상쇄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인구는 계속 늘어나긴 하겠지만 지난 세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폭발적인 방식이 아니라 더 천천히 늘어날 것이다. 다음은 저자가 쓴 본인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NMN 1g,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1g, 그리고 메트포르민 1g을 먹는다. 나는 매일 비타민 D와 비타민 K2, 이것의 하루 권장 복용량과 아스피린 83mg을 먹는다. 나는 설탕과 빵, 파스타를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40대부터 후식을 끊었다. 나는 하루에 한 끼를 건너뛰거나 적어도 정말로 적게 먹으려고 애쓴다. 사실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 중에 점심을 거르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다. 나는 매일 많이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려고 애쓰며 거의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체육관을 간다. 역기를 들고 좀 뛰고 사우나를 한 뒤에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근다. 나는 채소를 많이 먹고 다른 포유 동물을 먹는 것을 피하려고 애쓴다. 맛이 좋긴 하지만
운동을 한다면 고기를 먹을 것이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그리고 지나친 자외선 노출, X선, CT 촬영을 최대한 피하려고 애쓴다. 낮에 그리고 밤에 잘 때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가 건강 수명의 최적 범위에 놓이도록 노력한다. 내 최적 지수는 23에서 25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웠는데요. 그리고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 외래어도 많이 나와서 조금 낭독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좀 부정확했던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아가 잘못되었습니다입니다. 저자는 마키타 젠지, 출판사는 더난 콘텐츠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키타 젠지, 도쿄 긴자에 있는 에이지 마키타 클리닉에서 연간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온 권위 있는 당뇨병 전문 의의자 의학 박사이다. 대표적으로는 식사가 잘못했습니다. 백령 식사, 당질 제한 슬리밍 레시피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란 어드밴스드 글리케이션 앤드 프로덕트의 줄임말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번역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당이 결합해서 생기는 당화 물질을 가리키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몸 안에 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과 지방을 빼고 나면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에이즈는 바로 이 단백질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의 노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초래하는 동맥경화, 암, 골다공증, 치매, 그리고 피부의 기미나 주름 등 노화의 모든 현상들에 이 에이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에이지를 최대한 피한다거나 줄여나가면 그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산화란 어떤 물질에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으로 이 반응이 몸 안에서 일어나면 몸속에 녹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 중에는 20%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몸속에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대기 중의 산소에서 활성화된 산소, 그리고 그 관련 분자의 총칭으로 불안정한 속성 때문에 여러 물질과 반응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세포를 망가뜨려서 암, 심근경색 같은 생활습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자외선, 대기 오염물질, 흡연, 산화된 물질 섭취, 즉 산화된 기름 등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도한 운동, 과중한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산화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다음에 소개할 당화로 인해 발생하는 에이지, 즉 최종 당화 산물이 산화 이상으로 노화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당화 반응이 진행되면 산화 반응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산화로 인해 당화가 발생하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난다. 당화란 단백질이나 지방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 몸속에
타서 눌러붙은 물질, 즉 에이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화는 몸의 노화, 특히 피부 주름이나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쯤 되면 에이즈는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이즈는 높은 열로 조리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에이즈도 고스란히 몸속에 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육류나 생선을 튀긴다거나 직화 등 고온으로 구우면 날것일 때보다 10배 이상의 에이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육류와 어류는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찌거나 삶는 요리법을 추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는 포도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치를 올리는 당질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그 양이 증가한다. 그 외에도 흡연이나 자외선도 에이즈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이다. 2001년도에 발표에 따르면 61세 여성을 검사해봤더니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마와 노출되지 않은 대퇴부의 에이즈 양이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외선으로 인한 에이즈 발생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단백질은 우리 몸 자체이다. 머리카락부터 호르몬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당화란 단백질과 지방의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이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인간의 몸 대부분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수분과 지방 성분을 제외하면 우리 몸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즉, 몸 전체가 단백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형성하는 케라틴, 뼈와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 근육을 이루는 체단백질, 혈액의 헤모글로빈, 기타 다양한 호르몬, 호르몬의 일종인 인슐린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단백질이다. 결국 몸 안팎의 모든 기관과 부위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속에 단백질이 악성으로 변질되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에이즈는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함유량이 달라진다. 가장 적은 경우는 물론 날 것으로 먹는 경우이다. 그 다음은 삶기, 찌기, 굽기, 튀기기 순이다. 고온으로 조리를 할수록 에이즈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생선의 경우는 굽거나 튀기기보다 날 것으로 먹는 회가 가장 좋다. 음식을 통해 섭취한 에이즈는 대부분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만 10%는 몸속으로 흡수되고 그 중에 0.6에서 0.7%는 몸속에 그대로 남는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주 소량씩이지만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혈관에 탈이 나면 만병이 온다. 혈관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혈관은 결코 빼놓을 수 없으며 혈관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 이러한 혈관 노후의 배후에는 에이즈가 존재하는 것이다. 혈관은 우리 몸속에 37조 개나 이르는 세포 하나하나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의 흐름이 멈춰버리면 세포들은 그 즉시 죽어버린다. 이토록 무서운 혈관 노화 현상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동맥경화이다. 에이즈는 혈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혈관 안쪽에 혈관 내피세포에는 에이즈를 잡아내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에 에이즈가 결합하면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혈전이 생기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의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젊음을 회복하고 싶다면 당분을 제한하라. 우리는 너무 달게 먹고 있다. 에이지가 단백질과 당질의 변이 조합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체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줄여야 할 것은 당질이다. 현대인들은 당질 섭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에이지의 폐해를 막으려면 제일 먼저 당질을 의식해야 한다. 당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신경 써서 줄여야 하는 것은 포도당이나 설탕 같은 단맛의 단순 당질이다. 이들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려서 에이즈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과당은 바나나나 사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과식은 에이즈의 풍성한 원료가 되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당질 다음으로 밥이나 빵, 면류 등의 탄수화물 역시 제한 섭취해야 되는 음식들이다. 식품별로 당질 함유량을 잘 살펴서 먹어보자. 탄수화물이나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당질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체내의 당질이 부족해졌을 때를 대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마셔도 어느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젊은 회복을 위한 4가지 방법. 에이즈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에이즈의 폐해를 줄이고 최대한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에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신경 쓰자. 1. 카테킨 섭취하기. 차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 성분에는 에이즈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2. 비타민 B군 섭취하기. 비타민 B에는 체내에서 당화를 억제하기도 하고 에이즈로 인한 신체 폐해를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B6 역시 에이즈 수치를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3. 근육 강화 트레이닝. 고혈당은 에이즈 축적의 원료이다. 근육 강화 트레이닝으로 근육이 증가하면 근육에 많은 양의 글리코겐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인슐린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높아지는 것이다. 4. 걷기 운동. 식사 후에 곧바로 걷기 운동을 하면 고혈당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질의 과다 섭취, 에이즈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섭취, 그리고 자외선이나 흡연 역시 에이즈를 증가시키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곤할 때 단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당질 섭취로 급격하게 상승한 혈당치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 초조와 구토, 졸음 등 다양한 컨디션 난조를 일으키기도 한다. 청량음료 과잉 섭취는 피로를 부른다. 요즘 금방 피곤해져.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아. 이렇게 느낀다면 반응성 저혈당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혈당치가 올라가면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
혈당치가 높으면 인슐린 양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청량 음료를 수시로 마시면서 계속 당질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이 약해지면서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타이밍이 늦어질 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혈당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반응성 저혈당이다. 반응성 저혈당에 빠지면 쉽게 피곤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외에도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집중력 부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응성 저혈당은 청량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보통은 고혈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저혈당도 리스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혈당치가 70까지 떨어지면 공복감이나 불안감, 하품, 졸음, 눈 침침함, 두통, 식은땀 등의 증상으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이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 50 이하로 떨어지면 식은땀이나 가슴 두근거림, 현기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진다. 감기에 걸리면 사과를 갈아서 먹거나 죽을 먹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하지만 틀린 방법이다. 감기를 이기려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소화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저항력, 즉 면역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사람의 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셔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어차피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진다. 몸이 먹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 신호에 따라 물만 마시고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 건강이 회복되고 식욕이 생기면 그때 충분히 먹어도 된다. 관절 속의 연골은 주로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 콜라겐 섬유는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절 속에 있는 연골의 수명은 무려 117년이나 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긴 세월 동안 에이즈도 함께 머물게 된다는 점이다. 퇴행성 관절증을 예방하려면 에이즈가 존재할 수 없도록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시중에 관절이나 피부에 좋다고 해서 콜라겐 보조 식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먹는 콜라겐은 거의 효과가 없다. 이불통에 들어간 콜라겐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기 때문에 이미 콜라겐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콜라겐은 모두 체내에서 합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콜라겐 보조식품 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기 위한 식생활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콜라겐 역시 단백질이므로 일상의 식생활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당뇨를 앓으면 지주염이 생길 확률도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2018년 한 연구에서 당뇨병에 걸리면 몸에 쌓이는 에이즈로 인해서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치주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거기에는 식사를 통해 유입되는 에이즈가 가장 큰 원인임도 밝혀졌다. 타액에 들어있는 에이즈를 조사하면 염증으로 인한 위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사실도 보고된 바 있다. 즉, 에이즈는 치주 질환균에 의한 염증을 악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성인으로 일주일 동안 100g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 사망률은 거의 변함이 없고 200g을 섭취하면 수치가 올라간다.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혈압이 오르면서 뇌졸중 발생 확률도 올라가고 소화기 계통에 암 발생률도 오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반면에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이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알코올 자체에는 에이즈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참고로 이 책에서 권장하는 알코올량은 100g, 즉 소주 5잔 정도를 말하고 있다. 먹는 순서만 바꾸어도 효과가 있다. 술 외에도 혈당치를 낮추는 음식이 있다. 식초는 혈당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음식 중 면류나 만두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곁들이면 좋다. 식초 대신 레몬을 뿌려 먹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에이즈도 낮춰주는 우수한 식품이다. 당근은 알파-리포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치를 낮춰주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준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노화를 늦춰준다. 시나몬은 혈당치 저하와 비만 예방 작용을 한다. 탄수화물을 지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치가 오르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파스타를 먹을 때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식사 순서 하나만 신경 써도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가 있다.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야채류,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가 최상이다. 야채 중에서도 토란, 감자, 고구마와 같은 뿌리식물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뒤쪽에 먹는다. 물론 밥 같은 당질은 맨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 에이즈는 100가지 종류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을 내뿜는 것이 바로 아크릴 아마드이다. 아크릴 아마드는 국제적인 암 연구 기관으로부터 발암성에 관해서 나쁜 의미로의 검은 딱지를 받은 물질이다. 고구마나 옥수처럼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했을 때 아크릴 아마드가 발생한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포테이토 칩에는 엄청난 양의 아크릴 아마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발표했을 정도이므로 아초산염이나 방부제가 들어있는 식품은 아예 입에 댈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야채이다. 야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고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린다거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활동을 컨트롤해준다. 장 활동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발암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모발 트러블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근 등 피부 부분이 당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발 자체는 주로 섬유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이 당화되면서 에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대책으로는 모자나 양산을 써서 두피에 자외선이 닿는 것을 피한다. 항에이즈 식품을 먹는다. 당질을 피한다. 적당한 운동을 한다 등이 있다. 모두 모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이다. 종종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머리숱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정작 해조류에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피부 노화의 원인은 음식이 50%, 피부관리가 25%, 생활습관이 25%라고 생각한다. 기미를 없애고 싶다면 우선 음식으로 섭취하는 에이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굽고 튀기는 조리법을 피한다. 당질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을 한다.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려면 이런 노력들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미처럼 노화에 따르는 피부 트러블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장품들이 나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활 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이다. 예를 들면 비만은 피부에 마이너스이므로 규칙적이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뿐만 아니라 흡연, 자외선 등 이런 것들도 피부에 크나큰 적이다. 촉촉한 피부를 원한다면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란다. 물은 세포의 주성분일 뿐 아니라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오래된 물이 몸속을 순환하게 된다. 피부세포는 하나하나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끊임없이 마셔주어 수분을 새 것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체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이 혈관 속으로 흡수될 때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혈관 내 당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고지방 등 이러한 것들과 결합되어 에이지로 변할 확률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피부를 위해서도 몸을 위해서도 수분은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한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10가지 수칙. 체중을 이상적으로 유지한다. 에이지가 많이 함유된 식사를 피한다. 피부를 문지르지 않는다. 피부에 에이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너무 자주 세안을 하지 않는다. 보조제를 유용하게 활용한다. 항에이지 작용이 있는 피부 케어 아이템을 사용한다. 식사 후에 가볍게 운동을 한다. 자외선 대책을 세운다. 금연은 물론 담배 연기를 피한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 기본은 항에이지 식사. 피부 미용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3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야 한다. 1. 날 것에 가깝게 먹는다. 항에이지 대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은 고온으로 조리한 음식이다. 될 수 있는 한 날 것 또는 날 것에 가까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2. 당질을 최대한 피한다. 체내에서 당화를 일으키는 것은 주식인 밥과 빵 등 탄수화물 그리고 단 음식이다. 당질은 최대한 먹지 않도록 하자. 3. 와인을 마신다. 술은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종류나 마시는 법을 연구하면 에이지를 막을 수 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와인으로 특히 화이트 와인은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앞서 소개한 레시피는 살짝 데친 소고기에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올리브 오일을 뿌린 샐러드이다. 액체 음료는 당질 가운데에서도 가장 빨리 몸에 흡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판 중인 과즙 100% 주스도 과연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과당이나 항산화 방지제 같은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에 소개한 음료를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야채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설포라판은 혈당치를 낮추어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 건강을 지켜주어 간에서 이루어지는 당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또 높은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기능이 무려 3일이나 유지되는 것이 특징. 노화의 원인인
에이즈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브로콜리에는 점막이나 피부를 지켜주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들어있다. 토마토의 붉은색 성분인 리코핀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베타캐로틴의 2배, 비타민 E의 100배에 이른다. 암을 예방해주고 혈당치를 내려주며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껍질 부분에 많은 케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여 동맥경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에이즈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체지방 증발을 억제하는 알파리포산과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야채이다. 버섯은 저칼로리로 당질이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체중이 신경 쓰이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식재료이다. 장 속 환경도 정리해준다. 비타민 D를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은 간암이나 유방암 등 대부분의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슘 흡수에는 반드시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목이버섯은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하다. 버섯은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어서 혈압이 걱정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레몬이나 식초에 새콤하다고 느끼는 신맛의 성분은 구연산이다. 구연산에는 살균 효과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피로 회복과 항산화 효과도 있다. 레몬에는 항산화력이 뛰어난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에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으로 혈당치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식품 속에 에이즈를 줄여주고 혈압을 내려주기도 한다. 튀김 요리에 레몬이나 식초를 뿌리면 요리의 에이즈가 반 이상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적당히 마시면 장수를 도와주는 블랙커피. 여러 통계 조사를 종합해 볼 때 커피에는 당뇨병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커피 섭취량이 사망률과 반비례하기도 한다.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하루에 3잔을 마시는 사람과 4잔에서 5잔을 마시는 사람은 12%, 6잔에서 7잔을 마시는 경우는 16%까지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디까지나 잘 로스팅한 오리지널 블랙커피를 마셨을 때의 이야기다. 설탕을 잔뜩 넣었거나 당질이 많은 캔 커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열로 이어져 신경증이나 불면증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건강과 젊음을 위협하는 에이즈를 줄여나가면 우리 몸이 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에이즈라는 것을 줄이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므로 줄인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질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